자, 황룡사 구축목탑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황룡사야말로 창건된 뒤로부터 진흥왕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 고려까지 몽고가 쳐들어와서 서산대병에서 불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찰이라고 하는 명예를 유지하고 있었던,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절이면서 존재하는 절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찰 황룡사.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절 떠오르는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보면 첫 번째 불국사, 두 번째 황룡사입니다. 그 정도로 그 아우라가 진짜 뭐 대단한 절이죠. 신라를 대표하는 992년에 신라를 대표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순왕 김부가 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증이죠. 신라 기증식을 왕건에게 했죠. 그래서 중부 이제 작은 아버지로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경주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동경으로서 일본 동경 아니고 동쪽 서울로서 개성에서 봤을 때, 그리고 고려가 개성이 수도가 되면서 사실 판세가 많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강원도 쪽 같은 경우 대관령을 건널 일이 없었어요. 근데 대관령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수도가 남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동해 쪽으로다가 쭉 내려가면 허나가의 길을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이제 대관령을 건너야 됐고, 그래서 대관령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차로 넘어가도 만만치가 않은데 걸어가면 사람 죽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험난한 예전에 전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호랑이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를 지켜주는 산신이 김유신이에요. 아마 삼국 통일할 때 김유신이 그쪽으로 올라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유신이고, 대관령 국사성왕신이라고 그 동네 땅신, 어떻게 보면 지경신이라고 하는 이 땅을 관장하는 대관령 국사성왕신이 누구냐면 신라 말의 범일국사, 구산선문 중에서 사굴산문의 시작인 범일국사. 범일국사가 예수랑 탄생설화가 비슷합니다. 엄마가 그냥 혼자 그게 이제 물을 이렇게 그 우물에서 이렇게 탁 물을 떴는데 거기에 해 그림자가 있더래. 이렇게 비쳤대. 딱 마시니까 이렇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염된 물은 함부로 마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교훈을 주는, 이게 기생충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애를 낳으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애도 아빠도 없이 애가 나왔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갖다 버린 거고, 버렸더니 학이 이렇게 덮어졌다. 학이 날갯깃으로 덮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도 그걸 안다가 아니고, 학도 얼마나 불쌍했으면 애가 짐승도 불쌍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신의성을 인정받아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서 나중에 사굴산문을 개창하는 지금 조계종의 2대, 어떻게 보면 조계종의 틀을 갖추는 2대 종파가 사굴산문, 그 다음에 가지산문이거든요. 그래서 사굴산문 계열의 가장 큰, 사굴산문 하면 가장 유명한 스님은 나중에 진울스님, 송광사의 진울스님. 그래서 지금 강릉에 그 사굴산에 불산사지가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했지만, 사실은 사굴산문의 종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가장 유명한 절은 송광사가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송광사. 그리고 오대산도 사굴산문 절이에요. 그러니까 사굴산문 사찰 중에서 유명한데 그러면 오대산, 송광사. 그리고 원래는 범일국사가 계셨던 불산사, 그리고 강릉의 보현사, 뭐 이런 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황룡사 얘기를 하면 여기가 구황동이라고 합니다. 구황동. 구황작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구황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낚인 겁니다. 그런데 그 구황동과 관련해서 저 유홍준 선생 같은 경우 뭐라 그랬냐면, 황자 들어가는 절이 9개가 있어서 구황 이렇게 9개, 9구자에다가 임금 황자예요. 황제할 때 그 황제. 그래서 9개 들어가는 절이 있었는갑다. 황룡사, 뭐 황복사, 황성사, 분황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구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내가 논문 써서 밝힌 거야. 이거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
구가 주역에서는 양을 나타내는 거고 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용, 황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황이라고 하는 거는 주역, 건캐, 구, 오효. 나는 용이 비룡제천 이견대인,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그게 용비어천가에서도 그 구절을 따는 거거든요. 그게 황제캐예요, 황제캐. 그래서 여기서 용이 날아오르고 쉽게 말해서 황제가 났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황이라고 하는 거는 주역, 건캐, 구, 오효에 나오는 비룡제천 이견대인을 나타낼 때 건캐는 양이니까 구가 되는 거고 그 오효는 황제캐니까 구오를 구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역 안 배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래서 이 동네가 구항동이고 왜 구항동이냐? 황룡사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서 용이 이제 날라 올라가는데 그 용을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냐?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실제로 진흥왕 순수비에 보면 황제할 때 제자를 썼어요. 이 제자를.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황이 있고 제가 있어요. 그래서 삼왕 오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나로 통합시켜서 통합 타이틀 매치를 해서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게 진시황입니다. 나의 위협은 삼왕오제를 압도한다. 이렇게 해서 통합 타이틀의 1위. 그리고 내 뒤부터는 이름 붙이지 말고 2, 3, 4로 나가. 그래서 시황이니까 1번 내가 시작. 그 다음에 2세, 3세, 4세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3대에서 끝났어요. 3대에서 장사 심하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손만대로 쭉 하려고 했더니 경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참 그래서 진시황부터 황제라는 이름이 있고 근데 황이 제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왕 위에가 사실은 특별한 건 없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광개토 왕을 호태왕이라고 씁니다. 태왕. 그러니까 왕 중에서 짱. 제를 칭하지는 못해요. 근데 진흥왕은 제까지 칭합니다. 제까지 칭해. 그리고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황이지. 근데 그 황을 했다는 정확한 이게 기록이 안 나와. 근데 누군가 하려고 이 선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한 게 있어. 어떻게 아느냐? 지금 황자 들어가는 이 절들 때문에. 이거는 조선시대 같은 때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글자가 아니에요. 이거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존재한다더라라고 하는 거고 방금 구항동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만 알아서 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유교를 알아서 될 것도 아니고 불교, 유교, 이 동네 전통적인 무속 이런 것까지 막 다 섞여 있어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섞여 있어서 이것을 떼어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섞여 있어. 그래서 이걸 다 한 놈만 상황 파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한 사람이 다 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버풍왕, 2차돈 이거 시켰던 버풍왕, 불교를 공인했었던 527년 그 버풍왕, 그게 청경리 흑륜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다음 당신이 이제 신심도 있었고 버풍왕하고 진흥왕은 나중에 다 출가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고 귀족 세력들을 눌러요. 그리고 누르는 과정에서 이적이 벌어진 거고 그게 2차 돈 목 들었을 때 흰피가 날아가고 흰피가 솟구치고 머리가 이게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저 경주 북쪽의 금강산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그 자리에다가 2차 돈 추모 사찰을 지은 게 자추사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백률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백률사. 그래서 금강산 백률사. 거기가 관음도량이에요. 만파식적이 거기서 이적을 보여. 뭐 이런 또 기록이 있어. 또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다 하려는 건 아니고 버풍왕 얘기를 잠깐 하면 그렇게 해서 불교를 공인했지만 나중에 흑륜사 짓는데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흑륜사 완공되는 거는 진흥왕 때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계속 심했다는 거지. 그리고 불교는 신라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사건이 뭔가 이렇게 반대가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 이적을 부리면서 전환시켜. 자장률사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황룡사로 못 들어갔는데 그것도 내가 밝혔거든. 왜 황룡사로 이 양반이 못 들어갔지? 신분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못 들어가.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막고 있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거기서도 이제 이적을 보이면서 갑노 이적 막 이런 게 쫙 하면서 멋있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거 감화시키는 데는 막 이적이 최고거든. 그런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진흥왕이 버풍왕 아들 아닙니다. 버풍왕 아들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버풍왕 동생 아들이에요. 동생 아들이에요. 그래서 조카. 제대로 뭐 이게 아들이 제대로 없었는가 봐. 그러네. 출가하고 아들도 없고 스님이네. 그래서 진흥왕이 왕이 됐는데 7살이에요. 야, 까까바지. 눈치 보고 살았어. 눈치 보고. 야, 7살에 왕 돼가지고 뭘 하겠어. 게다가 지금 이제 이게 판이 전통 신앙에서 불교로다가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거기서 눈치 많이 봤겠지. 그렇게 해서 진흥왕 12년에 그러니까 7살에 즉위했으면 한 18살? 즉위 전부터 1년으로 치니까 18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친정을 선언하는 거죠. 그전에는 섭정을 받았었고 이제 친정을 선언해서 내가 이제 직접 정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왕궁을 옮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되는 거지. 못 이기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계도 수도를 옮기잖아. 천도하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힘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 판을 짜겠다. 뭐 이런 거예요. 틀을 다 바꿔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삽을 뜬 게 바로 이 황룡사 자리입니다. 황룡사 자리. 그래서 황룡사를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그 왕궁을 건축하려고 했었다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발굴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가 왜 비어 있었냐면 거기가 늪지대였었어요. 그리고 신성한 늪이었기 때문에 늪지대라기보다는 연못. 그래서 용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인신공의하는 연못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심청이는 용 스타일이 아니어서 용왕 스타일이 아니어서 올려보내줬지만 자기 스타일로 들어가면 안 보내준다니까. 그리고 대부분 잘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신령한 어떻게 보면 연못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를 메꾸고 왕궁을 짓겠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기가 막힌 글자가 나옵니다. 자궁입니다. 자궁. 이 자궁 아니고요. 자죽색 자자를 쓰는 궁궐. 자금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제를 뭔가를 하려고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는 거야. 우리는 독립국이고 자주적이고 뭐 이런 거를 지금 계속 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거야. 그런 표현 조선이나 이런 데서 감히 못 씁니다. 자궁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주색 궁전. 그거는 황실 건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못을 메웠는데 그러니까 신령한 연못, 원래부터 대단하게 알려진 그러니까 전통신앙의 용신앙의 어떻게 보면 메카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궁을 가보게 되는데 그거를 전부 메꾸고 그 위에다가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그 용이 나 승천했잖아. 용이 승천을 했잖아. 그래서 그게 황룡사라고 할 때 누르황자를 쓰기도 하고 누르황자를 쓰고 황제황자를 쓰기도 해요. 황제황자를 써요. 같이 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황룡이라고 하는 그 용은 주역권계 9~5호의 비룡제천의 그 황제캐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치환이 돼요. 글자가 같이 치환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다가 용이 날아가는 거죠. 그 용이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그 용 아버지도 내가 알고 있다고. 그 아버지 용이 중국 오대산에 있는 태화지 용이에요. 그 태화지를 내가 안다니까. 그 태화지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자장률 싸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고민해. 위치를 이렇게 쭉 추정을 했거든요. 거기도 이제 메꿔져 있어요. 여기 용궁도 메꿔져 있고. 여기 황룡사를 발굴하니까 7cm짜리 공이로다가 전부 이렇게 판축을 했다는 거예요. 흙 깔고 판축하고, 판축이 뭐냐면 이제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공사가 좀 물르면 이렇게 기울어요. 그 기초공사 잘못해서 대박난 사건, 피사의 사탑입니다. 그런 식으로 건축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늪지대, 그 다음에 연못이었기 때문에 더 지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신라 시대 때나 이런 때는 좋은 우물이가 명당이요. 물 솟는 자리.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절을 짓는 거고, 기림사도 그런 자리에 절을 짓는 거고, 통도사도 그런 자리에 절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밑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자리.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기운이 쫙 솟구친대. 고구려 고분도 그게 우물 형태예요. 인공 우물 형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 그 황릉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그런 우물 모티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라고 하는 건 재생, 그 다음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 이런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혁거세든 아령부인이든 다 우물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타운 포탈입니다.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이 우물을 통해서 우물에 대한 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신성한 데고, 아마 와류 같은 걸 쳤을 거예요. 그런 데다가 사람을 넣으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산다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여기를 다 평토를 해서 판축법으로다가 흙을 다, 공기를 다 빼내서 다져요. 판축법 비슷한 걸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묘자리 쓰고 나서 묘자리를 좀 흙을 잘못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물이 팝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무로 치는 경우도 있고, 그걸 계속 흙을 조금 깔고 계속 밟고, 그런 게 일종의 판축이에요. 공기를 뽑아내는. 그래서 나중에는 시멘트처럼 강도가 나옵니다. 그걸 판축을 잘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진시황의 만리장성.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장성이고, 진시황 때는 대부분 판축법으로 했어요. 흙으로다가.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2200년 전께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할 정도로 판축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반을 다지고, 그 용이 이제 날아가니까, 황궁을 짓다가 용이 날아가니까 그 용이 이제 황룡사로 이름을 바꾸고 절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무속적인 것들을 황궁을 짓는다라고 약을 팔아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절로 바꿈으로 인해서 무속 위에 절이라고 하는, 불교라고 하는 틀을 이 사람이 갖추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용이, 날아갔던 용이 날아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옵니다. 다시 옵니다. 그래서 황룡사 구축목탑조나 이런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에 있는 중국 오대산의 태화지 용이 자장률사가 만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한테 그 안부 좀 전해줘 이러면서 나온다고. 걔가 요즘 전화를 안 받네 그놈이. 그러면서 스카이프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용이 쉽지가 않잖아. 그게 용이 발톱이 길어가지고 이게 버튼 누르다가 자꾸 2개 눌러지고 이래요. 그거 잘 몰라서 그래. 용 발톱 갖고 한번 눌러봐. 이게 쉬운가? 그래서 문제들이 좀 벌어지죠. 그 스토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태화지용을 만났는데 2가지 얘기를 합니다. 황룡사에 있는 그 호범용은 범천이라고 조물주예요. 조물주의 명을 받고 황룡사를 지키는 내 맏아들이요, 내 장남이요, 내가 장남 유학 보냈잖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등골이 휘겠다. 기러기 아빠인가? 등골이 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 들잖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거기에 이제 황룡사 구축목탑을 지으면 선덕여왕이 왕권이 흔들리는 것들이 다 해소된다 라는 얘기를 그 태화지 용한테 들었다는 썰이 있고, 그건 하나의 설이에요. 하나의 설, 삼국유사에 나오는 하나의 설. 그리고 저 황룡사 찰주봉기, 이 탑의 그 맨 밑에 내용을 써놓은 기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장률사가 제한자입니다. 제한자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종남산, 중국에 가면 장안 남쪽에 남산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도 남쪽에 남산이 있는 게 중국 문화고, 그걸 남쪽을 남산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도 경주에 남산이 있고 서울에 남산이 있다고. 그게 다 이렇게 따오는 거예요. 그 남산이 진령산맥인데, 그 진령산맥 끝자락 쪽에 있다 그래서 종남산이야. 거기에 원양선사라고 하는 어떤 스님을 만나. 누군지 몰라요. 그냥 거기서 이름 딱 한 번 나와. 그 스님, 그러니까 여기서 한 3년 정도 자장률사가 살거든요. 그때 야 구축목탑 지어, 구축목탑, 이 얘기를 들었대 라고 쓰여 있어.
그래서 구축목탑의 건립기원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 하나는 원양선사가 얘기했다. 예. 또 하나는 태화지 용이 얘기했다. 개인적으로는 원양선사가 유력한데 태화지 용이 재밌지. 그 태화지 용이 말도 많고 요구 조건도 더럽게 많아. 내 아들한테 내가 잘해줄 테니까 그럼 잘 될 거야. 이렇게 해가고 나한테도 뭐 좀 하나 해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울산에 태화사를 만들고 태화사, 태화강, 태화동 그게 전부 다 그 태화지 용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태화사 앞에는 용현이라고 용이 쉬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게 중국 오대산 용의 별장이에요. 가끔 옵니다. 가끔 옵니다. 그게 기록이 있다니까. 제가 약을 파는 게 아니고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태화로 지금 복원해 놓은데 그 앞쪽이 용현으로 추정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면 거기 약간 물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 물이 도는지 안 도는지 이렇게 대부분 용소는 물이 돌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물이 흐르는 것 때문에 도는 경우도 있고 위에 물하고 아랫 물하고 다르게 흐르면서 밑에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 그래서 수영을 잘해도 못 나오면 용소야. 나오면 별로 영험하지 않아. 영험하지 않아. 쟤는 우리 절로. 그냥 던지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래서 그 용이 이 황룡사의 용이 실제로는 태화지 용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더라라는 거 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 황룡사가 이 구축목탑이 먼저 지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황룡사를 상징하는 게 구축목탑이다라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황룡사는 진흥왕이 창건하는 거고 구축목탑은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가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 황룡사 하면 구축목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신라 삼보가 있어. 신라에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래서 외국이 침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룡사 장육존상, 황룡사 구축목탑, 황룡사에 두 개나 있어. 그리고 진평왕의 천사옥대.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해드렸는데 제석천이 하느님이 진평왕에게 허리띠를 줬다니까. 허리띠. 그게 다 용으로 만들어진 용 한 마리씩. 그러니까 진평왕은 용의 오야붕인 거야. 거기서 나오는 상징은 그거예요. 문무대왕은 죽은 뒤에 용이 됐거든요. 그는 그냥 용 한 마리야. 여기는 용 떼거리. 그러니까 용신앙이 계속 그 시절에 유전하고 있으면서 뭔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이런 거 수업하면 진짜 재밌는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황룡사에서 중요한 거는 그 장육존상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왕이 이제 친정을 딱 선포를 하고 왕궁을 짓는다고 이제 약을 팔고 궁궐을 이전한다라고 약을 팔고 하필 무속의 성지에다가 그거를 판축을 해가지고 왕궁을 짓는다 하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반대를 못했던 거고, 그 신성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전통적인 그런 무속적인 신라의 풍류도라고 하는 그 풍류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내가 계승해서 그 위에다 왕궁을 지어서 너네 거를 좀 밀어줄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 사람이 용 나왔대, 용. 그래서 절로 바꿔야 돼 이러면서 급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경기가. 그러니까 참 이 진흥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불교 쪽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쳐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정벌 작업입니다. 정벌.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계속 내보내는 거죠. 불만 있어? 한번 나가봐. 전쟁터로 한번 나가보면 그게 왕권 강화에 있어서는 무진장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쇼카 왕 같은 경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왕권 강화에서 좋은 게 뭐냐면 내 반대파는 나가봐를 시키면 돼. 나가서 이기면 상을 줘. 야, 근데 상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이 사람이 충분히 뜯어왔거든.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이겨가지고 쉽게 말해서 1조를 벌어왔어. 그럼 내가 5천억 줘도 5천원 나가. 이겼으니까 또 나가. 이래버린다고. 언제까지? 안 돌아올 때. 재진할 때까지 계속 나가. 그러면
김유신 말고는 언젠가 못 옵니다. 김유신은 계속 와. 김유신은 죽은 뒤에도 와. 환장한다니까. 죽은 뒤에도 와. 김유신이. 항의하러 귀신이 돼서도 와. 좀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어떠다 보면 못 와.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전쟁 시가 되면 왕을 보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발탁해서 이제 잘 싸우는 사람들을 자기가 땡겨. 그럼 그 사람들은 전통 귀족이 아니고 새로 신흥으로 치고 올라오는 사람. 그래서 왕권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왕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백제 무왕도마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게 나중에 이제 관산성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백제에서의 전투가 있어요. 그 전투에서 패하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 백제 성왕이에요. 야, 시호를 성스러울 성자를 받았어. 난 미치겠네 이거. 이 양반은 부처님으로, 일본에서는 거의 부처님으로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등신불도 있어. 그렇게 정치를 잘했는데 관산성 전투에서 자기 아들 창왕이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사연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위로하러 갔다가 별동대 데리고 위로하러 갔다가 그때 매복조한테 걸려가지고 이게 날아갑니다. 그거를 날렸던 분이 김무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김무력. 처음 들어봤죠? 김무력 아들이 김서연이에요. 김서연 아들이 김유신입니다. 그게 김유신 가가 떡상하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김유신은 가야계이기 때문에 진골로 편입은 해줬지만 저걸 쳐주지 않아. 이 거지 같은 것들 이렇게 봤거든. 전통적 귀족 사회에서. 그런데 적국의 왕의 수급을 날렸어. 그러면 상황이 급변하죠. 그 사람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수급을 날렸더니 그 마지막도 너무 성왕 죽을 때 너무너무 비극적이에요. 성왕이 전륜성왕을 추구하고 굉장히 불교적인 분이거든요. 진흥왕도 전륜성왕을 추구하는 분이고, 그런데 그 성왕이 죽을 때 내가 그래도 적국의 왕인데 왕이 귀족 손에 죽고 싶다. 그러니까 포청천 생각하시면 돼. 그 용작두, 호작두, 이게 작두 가지고 개작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 아무 데나 잘리면 똑같은 거 아니요? 그건 요즘 생각이고 옛날에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이 신분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귀족한테 죽고 싶다. 쉽게 말해서 그거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랬더니 김무력이 진짜 싸가지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적국의 왕은 그런 식으로 안 죽이고 노비에게 쳐서 죽이는다. 그래서 끝까지 치욕을 줘요. 죽을 때까지 치욕을 줘. 그래서 이거 자르고 자른 거를 갖고 가서 궁전 대돌 밑에다가 묻었대. 그러니까 계단 밑에다가. 그래서 신하들이 계속 밟고 다녀. 그 아들 입장에서는 진짜 뚜껑 열리는 사건이에요. 진짜 이건 미친 듯한.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전투하다가 이제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게 되고 백제가 계속 이렇게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는 게 무왕이고, 무왕이 신분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마룡하고 뭐 어떻게 엄마가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있고, 그 뻐꾸기 날리는 사건 유명하잖아. 선화공주 뻐꾸기 마동이 사건. 막 해가지고 뻐꾸기를 날려서 적국의 공주를 후렸다더라.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설화가 있잖아.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말이 너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신분제 사회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가 왕이 된 뒤에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죠. 미륵사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절을 짓고 계속 대외 전쟁을 하면서 아까 같이 신하들을 속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내 편 아닌 놈들은 다 속아내는. 그러니까 진흥왕도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종사 창건하고 대외 전쟁을 하면서 다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명한 군주인데 이런 행동을 본격적으로 못했던 사람이 한 명이지. 그게 비운의 군주 정조예요. 그때는 전쟁을 벌릴 수가 없었어. 그때 전쟁을 벌릴 수만 있으면 정조도 엄청나게 훌륭한 왕권 강화를 해서 잘했을 건데 좀 안타깝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진흥왕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뭔가 재편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불교가 어떻게 보면 신흥 세력이에요. 그 당시에. 신흥 막 올라온 세력. 그래서 황룡사를 딱 짓고 나니까
울산으로 배가 한 척 들어왔지. DHL 국제 특송으로. 누가 보냈냐? 아쇼카 왕이 보냈지. 아쇼카 왕이. 아쇼카 왕이 딱 보내가지고 아쇼카 왕도 못 만든 불상을 진흥 왕이 딱 손을 대니까 한 방에 막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황룡사 장육존상, 장육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장육척, 약 한 4.8m 정도 되는 큰 불상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외 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신라를 안정시키는 아주 좋은 군주가 됐죠. 신라 입장에서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가장 거지 같은 백제 성왕하고 같이 있거든요. 참 영웅이 어떻게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지 몰라. 같은 시대 때 태어나서 같이 살아요. 같은 시기를 살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구려가 셌기 때문에 둘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삐그러지냐면 진흥왕이 좀 얍삽합니다. 그래서 한강 쪽을 장악하기 위해서 뒤통수를 까는 거예요, 백제. 그래서 나중에는 백제 성왕이 빡쳐가지고 그게 당항성을 먹는 거죠. 당항성. 당항성 압니까? 당항성 많이 나오죠. 화성이에요. 경기도 화성. 수원, 화성, 삼성. 그쪽. 그래서 그쪽을 딱 먹고 이제 당하고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제는 연합했다가 이 자식이 뒤통수 치고 새로 확보한 땅을 지가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당항성 관산성 전투. 거기서 한 칼에 성왕이 죽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리고 적국에서 잘리고 나라가 흔들리게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면 시호가 성자야. 보통 이렇게 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이러면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 성자를 쓰는 저런 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저런 식의 대단한 패하고도 저런 명성이 남을까?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진흥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황룡사 장육존상을 창건을 하고 그 옆에 이제 전각이 셋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아쇼카 왕이 보낼 때 모본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해서 보냈대. 그래서 그 디자인된 불상이 하나가 있고 뭐 3존을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지금 정각이 3개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각지가 3개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그 장육존상을 모시고 처음에 절을 만들고 그 뒤에 장육존상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셨던 불상을 옆으로 뺐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본으로 만든 거를 또 옆쪽으로 놓고 가운데 새로 만든 장육존상을 모셨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추정학설. 그리고 저는 반대 논문을 썼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뭐 장난하냐? 국찰에 가다를 넣는다고? 견본품을 넣는다고? 지금 뭐 말이 돼? 그리고 일반 조그만 사찰 같으면 불상을 새로 조성을 하면 그걸 옆에다 모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국가를 상징하는 사찰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빼고 다른 쪽으로 모셨을 거고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저기가 가섭부처님 신앙지예요. 그래서 가섭부처님이 참선하셨던 자리가 있다니까. 그게 가섭불 연자석이에요. 연자가 참선이라는 뜻이에요. 가섭부처님이 앉아서 참선하신 자리가 있어. 그게 가섭불 신앙이에요. 전부시대 칠척아람지가 전부 다 가섭부라고 관련된 스토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섭불 신앙이 한때 유행을 했었고 그 중에 메카가 저 자리예요. 황룡사 자리예요. 그래서 가섭불 연자석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장춘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가섭부처님을 아마 모셨을 거고 중간에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그 다음에 가섭부처님 모시고 미륵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 가섭부처님 그 다음에 나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부처님 아마 이렇게 3존을 모셨을 거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수기관계 서로 연결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모셨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제가 논문을 썼죠. 그 가섭불 신앙이 저렇게 강력하고 거기에 실질적인 유물이 있는데 지금 모본을 모셨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지금 장난하냐? 이런 논문들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썰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100% 정확하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고대사라고 하는 게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구를 맞춰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저쪽도 저한테 너는 분명하냐? 정확하냐? 라는 말을 못하는 게 저도 정확하지 않거든. 저도 추정이거든. 저도 추정이거든.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룡사와 관련해서는 이 구축목탑 이야기 좀 이따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종이에요. 종. 인생 종 친다고. 에밀레 종의 4배 크기의 종이, 크기는 아니고 질량으로. 에밀레 종의 4배짜리 종이 여기에 있었던 거고, 주조대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에밀레 종보다 훨씬 더 오래된 종이에요. 오래된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각 터로 추정되는데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나무 기둥들이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그건 종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에밀레 종만 가지고도 굉장히 대단한데 실제로는 더 대단한 종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더라. 그리고 이 황룡사는 자장률사가 2대 주지로다가 환희 스님이 1대 주지고 2대 주지가 자장률사가 들어가고 나서 자장계가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자장계가 어떻게 장악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러면 황룡사 관련된 기록이 삼국유사에 보면 자장전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자장전하고 옥룡전에 나와. 옥룡자가 풍수도선입니다. 왕건의 책 쌓이기도 했었던 도선비기 풍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저 전남 광양인가 거기 그 옥룡사가 있어요. 거기 부도에서 발견된 그 밑에 뼈가 나왔는데 그걸 도선국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선이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어요. 자장과 교류했었던 중국 종랑산 사분율종의 도선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요 고려 여말선초지, 여말선초 왕건하고 같이 협력했었던 도선 스님이 한 분 있고, 그래서 요 도선 스님의 옥룡자 집에도 그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장계하고 나중에는 도선계로 이 황룡사가 다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됐었구나. 그쪽 문도들이 장악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기 구례 화엄사 관련해서 연기조사라고 하는 분이 그 구례 화엄사를 만드는데 그게 이 자장계 화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룡사에서 파견된 자장계 화엄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밝혔어. 나 밝힌 게 너무 많다니까. 내가 밝힌 걸 특집으로 붓다로드를 해야 돼. 근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아니야. 하지 마. 이게 웃자고 하는 걸 그렇게 박수를 치면 비호감이 돼서 안 돼. 개그를 하는데 박수를 치면 어떡해. 그렇게 해서 이 황룡사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이야기들 잠깐 해드렸고, 황룡사 하면 구축목탑입니다.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성격이 좋은 스님, 명랑 스님입니다. 명랑 스님, 아주 명랑한 스님이에요. 그 사천왕사를 창건하신 게 그 명랑 스님의 신인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인종. 그래서 명랑 스님이 자장률사의 조카긴 조카인데 자장률사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장률사가 제대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천부관음에게 기도해서, 천부관음이라고 하는 게 관세음 보살을 천부를 모셨든지 아니면 천수관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